예전보다 잘 안 보이기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 화면의 글자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혹시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렌즈를 닦아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시력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요. 그리고는 안경을 쓰거나 도수가 더 높은 안경을 처방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해마다 시력이 조금씩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모두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 일일까요? 오늘은 시력을 어떻게 지지하고 지금 가진 눈의 힘을 최선으로 활용하며 가능하다면 안경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력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시력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력은 온몸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신의 생리작용 뇌기능, 혈액순환, 염증 반응 대사 균형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눈은 사실상 신경계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뇌와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고 척추를 움직이며 전반적인 신체와 뇌 건강을 지지하는 활동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시력도 그 뿌리부터 지지받게 됩니다. 안경처럼 시력을 도와주는 기술이 있다는 건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런 보조기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점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시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 DKDI, 즉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같은 몸을 가진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건 이 인격 변화가 단순히 성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체 생리 반응까지 함께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격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가지고 있어 두꺼운 안경 없이는 앞도 잘 못 보지만 다른 인격으로 전환되면 갑자기 1,000년 이상의 시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관찰됩니다. 그것도 몇 초 사이에요. 눈도 바뀐 게 없고 뇌도 그대로입니다. 단지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그 믿음만으로 신경계와 생리기능이 함께 전환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시력조차도 우리 몸의 생리 상태와 정신적 신념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주장은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망막은 사실상 뇌 조직의 일부입니다.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데 이 시신경은 뇌신경 2번, 즉 중추신경계와 바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거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신경계 자세, 근육, 혈류 흐름이 정밀하게 협응할 때 비로소 선명하게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무엇이 우리의 선명한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방해 요소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조직을 서서히 손상시키며 산화, 스트레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세포를 약화시킵니다. 여기에 혈당 조절 장애, 특히 제2형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혈관을 압박해 눈의 영양과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높은 코르티솔 수치 교감신경이
항상 우위에 있는 상태는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며 이런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눈에 필요한 영양과 회복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눈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거의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블루라이트 청색광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이 빛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망막에 자극을 줍니다. 게다가 흡연 구부정한 자세, 목과 어깨의 긴장 같은 습관들도 모두 시각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즉, 시력은 단지 안과 질환의 결과가 아니라 전신의 생리적, 신경적, 정서적 균형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눈에만 집중하지 말고 몸 전체를 다스리는 지혜가 시력을 지켜주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도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요. 눈도 조직이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와 혈액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원활하게 영양과 산소가 도달해야만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모든 기능들이 이 근육들의 작용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는 말은 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눈 역시 꾸준한 자극과 운동,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들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A, 오메가3, 아연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망막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섬세한 황반 부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은 계란 노른자, 시금치, 케일,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하면 청색광, 블루라이트 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는 눈 건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DHA는 망막 조직의 51, 60, 60%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눈이 이미 그 자체로 DHA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DHA가 풍부한 대표 음식은 연어 가능하면 자연산 정어리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들이며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 완화와 안구 건조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블랙커런트와 같은 짙은 보랏빛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모세혈관의 탄력과 강도를 높여주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참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쇠간, 소간, 이나, 대구, 간유 오일, 또 주목할 만한 음식입니다. 이들은 활성화된 형태의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각막과 망막의 재생과 보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호박 같은 채소들도 좋지만 간에서 전환 없이 바로 흡수되는 형태의 비타민 A는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끝으로 아연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연은 비타민 A가 실제로 작용하게끔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특히 야맹증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눈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눈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에너지, 그리고 혈류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몸 전체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눈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식탁 위에서 눈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력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눈 운동에 대해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방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운동들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연결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운동을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운동들은 눈이라는 기관을 구성하는 여러 구조를 근본부터 강화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근육 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정밀함과 지속력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는 잘 보이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속력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걸음으로는 두 손바닥을 빠르게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손바닥에 생긴 열은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제 손을 둥글게 오목하게 만들어 눈 위에 살포시 덮어줍니다. 압박하지 말고 그저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빛이 차단되면서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그 순간 우리의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여기에 깊고 천천히 숨 쉬는 호흡을 더해보세요. 이 조합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편안함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부교감신경은 소화 회복 휴식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은 이 부교감신경을 점점 무디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그 결과 눈은 쉽게 건조해지고 미세한 손상에도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10번 정도 눈을 깜빡여 보세요. 단순히 깜빡이는 게 아니라 눈을 살짝 감고 2초간 부드럽게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감고 조이고 다시 뜨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이때 눈 안쪽에 생긴 압력은 눈심장 반사라는 흥미로운 신경 반응을 유도합니다. 눈 안의 압력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자극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소화가 잘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동시에 눈 속 초점을 맞추는 두 개의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그중 하나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근육으로, 이 덕분에 눈은 더 둥글고 볼록한 형태를 만들어 빛을 망막 중심에 정확히 모읍니다. 또 하나는 동공을 줄이는 근육으로, 이 작은 동공은 초점을 더욱 정밀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반대로 동공이 넓으면 빛이 퍼져서 흐릿하게 보입니다. 직접 눈을 조이고 풀어주는 이 동작을 해보면 대부분이 즉각적으로 초점이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단기적 효과를 넘어서 부교감 신경 기능 자체가 튼튼해집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몸이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더 잘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경험.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두운 곳에 있으면 생존을 위해 우리 몸은 동공을 자동으로 확장시킵니다. 넓어진 동공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지만 정작 선명한 초점을 맞추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 상태와
빛의 조건이 눈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 바로 이 점이 시력을 위한 몸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눈 운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눈동자를 여러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오직 눈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리를 고정한 채로 눈동자만을 천천히 움직이며 눈 근육의 정밀한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위아래로 천천히 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다시 아래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만 이 운동은 천천히 해야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눈과 뇌 사이의 정밀한 연결을 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고개는 그대로 두고 눈만 왼쪽으로 다시 중앙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도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수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각선 방향입니다. 오른쪽 위를 바라봤다가 왼쪽 아래로 천천히 이동하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 위를 보고 오른쪽 아래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대각선 움직임은 눈 근육을 사방으로 고르게 자극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눈동자로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훈련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린 후 반시계 방향으로도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이때 눈 주변 근육뿐 아니라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까지 함께 자극받게 됩니다. 이 운동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눈 근육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뇌 사이의 연결 신호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눈 주위의 혈류도 증가하게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운동이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눈 근육은 작지만 민감해서 무리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처음에는 1분 내외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에 2-3번씩만 천천히 반복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눈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느 순간 눈이 덜 피로하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순히 눈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연결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눈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근육이 눈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쪽과 바깥쪽을 담당하는 내직근과 외직근이 함께 작용하면 눈이 좌우로 움직이고, 위쪽이나 대각선 방향을 보려면 또 다른 근육들이 필요해집니다. 심지어 눈을 회전시키는 근육도 따로 존재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눈 근육이 각각 다른 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근육이 뇌줄기, 즉 뇌 바로 아래에 있는 뇌간의 특정 부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아령을 들듯이 눈 근육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결국 뇌간에 위치한 운동, 신경핵을 자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3번 뇌신경, 즉 동안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중심부가 바로
이 동안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안신경은 두 가지 중요한 핵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에딩거 베스트팔 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동적인 초점 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볼지, 왼쪽을 볼지, 위를 볼지, 아래를 볼지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3번, 4번, 6번 뇌신경이며 이들은 눈 바깥의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외안근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거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 즉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내양은 조절 기능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기능이 서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겹쳐져 있는 영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뇌세포는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불이 켜지듯이 작동하지만 혈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은 더 넓고 퍼지는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 신경핵을 자극하면 그 옆에 자율신경 영역까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단순히 운동신경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자율신경 기능까지도 간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 운동들이 단순한 근육 훈련을 넘어 초점 기능과 부교감 신경 기능을 함께 향상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낳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작은 실천이 결국은 우리의 시력 집중력, 심지어 몸의 안정감까지도 함께 회복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시력 운동은 근거리, 원거리, 초점 훈련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어디를 볼지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초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시각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이 훈련은 처음에는 하루에 1분 정도 익숙해지면 2, 3분 정도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활용하셔도 되고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물건을 이용해도 됩니다. 손가락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도구인이 가장 편리하겠죠. 물체를 눈앞에서 약 25cm 정도 떨어진 곳에 둡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말고 본인이 또렷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점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를 몇 초 동안 바라보되 억지로 빨리 넘기려 하지 말고 시선을 고정한 채로 천천히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밖이나 방 안에서 가장 먼 곳 또는 가능하면 야외로 나가 6m 이상 떨어진 물체나 지평선을 바라보세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눈 근육이 조금 긴장되고 먼 곳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며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거리와 원거리를 번갈아가며 천천히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시선은 가까운 곳과 먼 곳 사이를 오가며 집중과 이완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근육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선모체 근육은 고리처럼 생긴 근육으로 수축하면 작아지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이완되면 다시 얇아지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정체가 자연스럽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데 이 유연성이 바로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 즉 부교감 신경의 중심이 되는 에딩거 베스트팔 핵을 자극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으로 어디를 볼지 선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내부 시스템까지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훈련은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눈 안의 수정체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얼마나 섬세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섬모체 근육이 수축하면 실처럼 연결된 작은 섬유들이 풀리며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근육이 다시 이완되면 이 섬유들이 당겨지면서 수정체는 얇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야지 하고 억지로 힘을 준다고 해서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정체는 스스로 이완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두꺼워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연성과 자연스러운 회복력, 그리고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 길러지는 반응성은 결국 우리가 맑고 또렷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력 운동은 이입기 이의 이시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눈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20분마다 한 번씩 6m 이상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짧은 습관이 눈의 피로를 줄이고 뇌를 쉬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책 같은 근거리 물체를 오랜 시간 바라보는 분들이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 간단한 훈련이 눈 근육과 뇌에 잠깐의 휴식을 제공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눈 운동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운동을 할 때처럼 숨이 차거나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을 들인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근육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근육은 물리적인 긴장과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강화됩니다. 반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실제로 뇌는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눈 근육을 이용한 시각 운동은 다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보다 뇌에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눈을 움직일 때 뇌는 단순한 한 부위가 아닌 여러 신경핵과 대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망토 소녀 이야기에서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뇌 속에 존재하는 호문쿨루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호문쿨루스는 우리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뇌의 어느 영역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눈과 손이 대뇌 피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눈 운동 하나만으로도 뇌의 방대한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깨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움직이면 뇌간에 존재하는 여러 신경핵들이 즉시 반응하게 되고 이 반응은 다시 대뇌의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로 이어지며 뇌 전체가 순식간에 활발히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작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단련할 때는 통증이나 피로감을 바로 느낄 수 있지만 눈 근육이나 뇌의 활성화는 그런 자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훈련 후에도 개운함과 명료함이 느껴지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훈련을 통해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대부분은 그렇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의 선명도, 향상 눈의 피로, 감소 집중력의 향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 변화는 비교적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부터 고도 근시를 겪어온 경우나
안구의 형태적 이상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신경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시력을 지키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듯이 눈 운동 역시 눈과 뇌 전체의 활력을 유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은 그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줄 것입니다. 5번째 시력 운동은 목과 등 상부의 가동성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고개 돌리기와 같은 단순한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좋은 자극이 됩니다. 먼저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 끝까지 돌리고 다시 왼쪽 끝까지 돌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휙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주면 이 간단한 동작이 전혀 다른 운동으로 바뀝니다. 고개를 돌릴 때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눈은 앞을 응시하면서도 목은 좌우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뇌는 복잡한 명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죠. 왜냐하면 고개가 한쪽으로 움직이면 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엄청난 신경계에 협응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목을 기울여 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귀를 어깨 쪽으로 가져가듯 좌우로 기울여 보세요. 이건 측면 굴곡이라 불리며 목의 옆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내리고 다시 천천히 뒤로 젖혀보는 정울과 신전 동작도 추가해보세요. 하지만 제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동작은 측면 기울이기와 앞으로 숙이기를 하나로 결합한 복합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그대로 앞으로 살짝 숙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 근육뿐만 아니라 등 윗부분까지 자극을 받을 수 있어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어깨 롤링도 매우 유익합니다. 말 그대로 어깨를 천천히 앞뒤로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인데 앉은 자세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등을 대고 눕거나 의자에 앉아 상체를 뒤로 기대어 등 상부의 신전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가동성 운동들이 단지 뻐근함을 풀어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목과 어깨 주변에는 시각신경과 깊이 연결된 뇌간의 핵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과 등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눈과 관련된 신경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도 깊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고 혈류가 늘어나면서 뇌와 근육 눈까지 고르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눈의 피로뿐 아니라 뇌 전체의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시력이라는 것도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눈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하지만 강력한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배운 눈 운동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번만 따라 해봐도 눈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영구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과 뇌는 반복을 통해서만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적게 자주라는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의욕이 넘쳐서 너무 오래 하거나 어지러울 때까지 반복하시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정말 짧게, 아주 짧게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 많아야 3-4번만 반복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뇌가 부담 없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좋아하는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뇌는 근육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근육은 무리하면 금방 피로를 느끼고 쉴 시간을 요구하지만 뇌는 피로를 바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한계를 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피곤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건 이미 뇌가 과부하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멈추고 휴식을 주세요. 반대로 너무 조금씩 자주 해주는 건 뇌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몇 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하면 뇌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점점 더 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운동들을 실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력이 좋아져 안경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째는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지금 쓰는 안경으로도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시력 저하의 속도가 확연히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한 1달 가능하면 2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신 뒤에 몸의 변화를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보고 당근 먹으라며 나 1번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운동이나 식습관, 그리고 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해봤다고 해서 금방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익숙해져야 반응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면 반드시 보답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영상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요. 눈과 뇌, 그리고 몸의 모든 연결고리를 진짜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건강한 눈과 건강한 삶,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전자레인지에 두면서 간편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처럼 손쉽게 든 음식 중 일부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해치고 암, 소화 장애, 심지어 뇌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절대 다시 드지 말라고 경고하는 5가지 흔한 음식을 소개합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지만 과학은 이들이 재가열될 때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의학적 사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냉장고 안에 시금치 한 줌쯤은 늘 준비해 두셨을 겁니다. 부드러운 잎사귀와 깊은 녹색,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시금치는 오랫동안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의 재래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나물무침, 된장국 볶음 요리, 심지어 건강 주스에도 널리 활용되죠. 특히 비타민 A, C, K는 물론 철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 먹고 싶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가 한 가지 작은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 후 다시 드는 것입니다. 특히 냉장 보관 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더 깊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시금치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생으로 먹을 때는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질산염이 운동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후 일정 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가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높은 온도로 빠르게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이 질산염은 화학적으로 변형되며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까지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립암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다수의 보고에 따르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거의 변하지 않아서 맛있게 데워 먹고 나서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하고 느린 손상이 쌓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포 복구 능력과 해독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어 이런 작은 독성도 쉽게 축적되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지 저하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신 뇌과학 저널들의 경고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떠올려 볼까요? 서울에 사는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일요일마다 채소가 듬뿍 들어간 시금치 된장국을 한 솥 끓여두고 일주일 동안 조금씩 데워 드십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쯤이 되면 전자레인지로 한 번 더 든 시금치에는 이미 니트로사민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매달 혹은 매년 같은 습관이 반복된다면 그 누적된 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선한 시금치는 여전히 가장 건강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똑한 조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금치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친 상태에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조리된 시금치 요리는 다시 드지 않고 차갑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은 밥 반찬으로 차갑게 먹어도 훌륭하고 된장국도 전자레인지. 대신 낮은 불에서 천천히 드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시금치 요리는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다시 드는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세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부엌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금치를 신선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뇌와 장기 그리고 전신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참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찌고, 삶고, 굽고, 튀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포만감도 높아 세대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된장찌개에 으깬 감자를 넣거나 간장조림으로 졸여 먹는 감자 반찬은 단순하지만 어릴 적 기억까지 떠오르게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려는 감자 요리가 흔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겹고 익숙한 감자가 한 가지 조리 습관 때문에 우리 건강에 조용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조리된 감자를 식힌 뒤 다시 데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남은 감자를 랩이나 은박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며칠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경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자는 처음 익힐 때 녹말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하지만 한 번 식은 감자는 시간이 지나며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 전분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나 높은 온도의 오븐처럼 불균일한 가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감자 속 환경이 세균 번식에 적합한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산소가 적고 전분이 많은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자를 익히고 은박지로 감싼 채 천천히 식히면 딱 이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감자를 다시 드면 세균이 남긴 신경 독소가 식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냄새도 색도 맛도 거의 없지만 구역질 어지럼증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과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이겨냈을 작은 세균이나 독소도 고령층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 건강과 뇌 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 뇌축 개념이 강조되고 있죠. 다시 말해 장 속에서 생긴 염증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지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은 감자 요리를 데워 먹는 아주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 몸 전체에 저도 모르게 염증을 만들고 피로감과 뇌기능 저하를 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남시에 사는 76세 정명자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남편과 단둘이 살다 보니 식사는 늘 소량씩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 감자조림을 넉넉히 만들어 두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수요일 점심 반찬으로 다시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시죠.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맛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몇 년간 반복된다면 몸속에는 소리 없이 누적된 독소가 건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자를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준비된 감자는 노년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리와 보관의 지혜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가능한 만큼, 먹을 만큼만 감자를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남은 감자는 은박지나 랩에 싸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 주세요. 셋째, 다시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낮은 온도의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용해 골고루 가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보관한 지 이틀 이상 지난 감자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습관만 바꾸어도 감자는 여전히 든든하고 건강한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분명한 결과로 되돌려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적은 스트레스로 더 많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지요.
그 시작은 평범해 보이는 감자 한 접시에서부터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아침 식탁에서든 간단한 반찬이든 도시락이든 계란만큼 다용도에 영양까지 고루 갖춘 식품도 드뭅니다. 삶아 먹고 지단으로 부쳐내고 찜으로 부드럽게 익혀서 밥 위에 얹는 등 한국인의 식생활에서도 빠질 수 없는 재료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만큼 계란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믿고 즐겨 드시는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린 근육 유지에 좋은 고급 단백질,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완전 식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음식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조리된 계란을 다시 데워 먹는 습관, 그것도 전자레인지나 고온에서 급히 가열하는 방식은 건강에 작은 염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란을 익힐 때는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재배열되며 우리 몸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요리의 기본이자 건강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익힌 계란을 다시 뜨겁게 드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한 번 더 손상되어 단단하고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변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황화합물의 분해입니다. 계란에는 원래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드면 이 성분이 변질되며 특유의 고무 같은 질감과 유황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콜레스테롤 산화입니다. 노른자 속 콜레스테롤이 고온에서 산화되면 산화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전신의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의학 학술지들에서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기억력 감퇴, 인지력 저하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뇌가 염증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4세 박순옥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마다 삶은 계란을 한 판 가득 삶아둡니다. 남편과 함께 일주일 동안 간식처럼 드시려고 준비해 두신 거죠. 수요일쯤 되면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따뜻하게 드시는데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계란은 이미 두세 번 온도 변화와 산소 노출을 거치며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구조가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습관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된다면 몸속 염증 반응은 조용히 누적되어 피로감 소화, 불량 집중력 저하, 심지어 혈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에서 천천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계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갓 삶은 계란을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삶아둘 필요가 있다면 데워 먹지 않고 차갑게 샐러드나 샌드위치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워야 할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이 더 안전하며 여러 번 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삶은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 후 2-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더 빠르게 상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란은 잘만 조리하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편안하게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단지 조금만 더 섬세한 조리와 보관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영양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몸속 염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계란 드기가 건강을 조금씩 침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더 맑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란 하나도 더 따뜻한 배려로 다뤄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닭고기 이야기입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재료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며, 특히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나 식단 조절을 하는 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도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는 닭고기를 한꺼번에 넉넉하게 조리해두고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며칠에 걸쳐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시곤 합니다. 보기엔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며 경제적으로도 좋아 보이지만, 이 편리한 습관 속에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닭고기를 조리할 때 열을 통해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은 변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익힌 닭고기를 다시 강한 열로 빠르게 들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처럼 고열이 한쪽으로 쏠리는 방식으로 재가열할 때 단백질 구조는 다시 한번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며 단단하고 딱딱한 상태로 굳어집니다. 이렇게 된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가 어렵고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화 효소가 충분하고 위산 분비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위의 산도는 낮아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며 장의 연동 운동도 둔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조리 습관 하나가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 무기력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반복적으로 고온에서 재가열할 경우 체내에서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처음에는 전신에 가벼운 염증을 일으키지만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며 심할 경우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뇌의 퇴행성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몸속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활력을 소모시키고 생각을 무디게 하며 기분마저도 가라앉게 만듭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기억력 저하, 관절통, 만성 피로감 등이 바로 이 만성 염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김정자 어르신은 일요일 저녁 닭가슴살을 오븐에 구워 반찬통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둡니다. 화요일 점심 밥을 차리며 전자레인지에 닭고기를 데워 드십니다. 살짝 질긴 식감, 예전보다 덜한 맛,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라며 넘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리된 닭고기 속 단백질은 두 번째 고온 처리를 받으면서
화학적으로 손상되어 몸에 더는 유익하지 않은 성분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반복되는 습관은 조용한 염증을 불러오고 점점 더 체력 회복이 더뎌지고 면역력과 사고력이 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닭고기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닭고기는 여전히 건강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요리와 보관 방법만 잘 신경 쓴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닭고기를 들 때는 가능한 한 약한 불로 천천히 드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전자레인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남은 닭고기를 차가운 요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잘게 찢어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에 넣거나 김밥 속 재료로 활용하면 제가열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하기보다는 먹을 만큼만 소량으로 조리해서 다시 데워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조리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훨씬 덜 지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며 나이 들어도 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닭고기 자체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조리 후의 처리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음식을 드는 그 짧은 순간조차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믿고 있는 식재료 버섯입니다. 버섯은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 그리고 탁월한 영양 성분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 비타민 B군은 물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베타글루칸 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 건강은 물론 감염 예방,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새송기버섯, 느타리버섯 등 한국 식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국이나 찜, 볶음 전골 요리에 빠지지 않는 인기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식재료도 조리 후 보관과 재가열 방식에 따라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버섯은 일반 채소들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단백질과 섬세한 효소, 그리고 산화에 민감한 지방 성분이 함께 어우러진 구조인데 처음 조리될 때는 이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분해되며 풍미와 영양을 잘 끌어냅니다. 그러나 재가열, 특히 전자레인지나 강한 불과 같은 고온에서 다시 가열할 경우 이들 성분이 불안정하게 변형되며 영양 손실은 물론 소화에 방해가 되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버섯은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장이 느리게 움직이며 묵직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들어 효소 분비와 장 운동이 둔해진 노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30대에는 이런 변화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특히 재가열된 버섯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리 후 플라스틱 용기에 습기가 찬 채로 방치하거나 여러 번 드는 과정을 거치면 버섯 속 단백질과 지방은 산화되기 쉽고, 이때 발생한 산화 부산물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거나 전신 염증을 촉진하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와 만성질환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뇌 건강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 항산화 방어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음식 성분은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이영순 어르신은 평소 버섯 요리를 좋아해 자주 리조또나 버섯 된장국을 끓여 드시곤 합니다. 며칠에 걸쳐 나눠 드시기 위해 남은 요리를 냉장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다시 식탁에 올리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섯이 예전처럼 탱글한 느낌이 없고 질기거나 축축해졌으며 약간 냄새도 묘하게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식감이나 맛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단백질과 지방이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산화된 상태일 수 있으며 몸속으로 들어가면 소화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장내 염증이나 면역 저하, 피로감, 두통, 기억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갓 조리된 버섯은 풍부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자랑하지만 재가열된 버섯은 흐물거리거나 물컹하고 때로는 미묘하게 신맛이 돌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입맛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영양가의 손실과 더불어 노화된 위장과 면역계에 무거운 부담을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복부 팽만가스 변비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재가열된 버섯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버섯 요리는 한 끼 분량만 조리하여 바로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남은 경우에는 유리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고 다시 들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약한 불로 천천히 가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요리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남은 버섯을 잘게 썰어 상추나 깨집 오이 등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즐기거나 통밀빵 위에 올려 간단한 오픈 샌드위치로 먹으면 재가열 없이도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은 몸을 보호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식감이 달라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인식이 노화와 건강 사이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조리, 조금 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단 한 번 덜 드는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훨씬 깊은 평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하던 음식 재가열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생각보다 놀라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금치를 다시 들 때 생기는 위험성 감자에 숨어있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 달걀이나 닭고기를 무심코 데웠을 때 쌓이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건강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계획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